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냉장고를 열어놓고 왜 열었는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 매달 10만 원씩 까먹으면 1년 반이면 바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작은 선택으로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힘들어지는 삶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 냉장고 앞에서 멈춰 선 순간부터 시작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찬 공기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멈춰 있고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로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러다 나 정말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남았더라? 이번 달 관리비는 냈나? 약값은 얼마였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겨우 계산이 됐습니다. 냉장고를 왜 열었는지도 모르고 통장 금액도 바로 기억 못하고 이게 시작인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건가? 텔레비전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하던 행동을 잊어버린다.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나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아들? 딸?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 요즘 이상해 이렇게 말할까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까요? 이렇게 말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도 혼자 가야 합니다. 결과를 듣는 것도 혼자입니다. 만약 정말 치매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그것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건 돈이었습니다. 치매 검사비는 얼마나 들까요? 치료비는 또 얼마나 들까요? 연금 90만 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생각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뇌 활동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냉장고 앞에 설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기억하는지 스스로를 확인하듯 말입니다. 계란을 꺼내려고 열었다. 우유를 꺼내려고 열었다. 김치를 꺼내려고 열었다. 하지만 가끔은 또 그랬습니다.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건가? 그리고 그때가 오면 나는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가?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깜빡한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깜빡임조차 큰 공포가 됩니다. 확인해 줄 사람도 없고 괜찮다고 말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냉장고 앞에서 시작된 작은 불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밥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밥을 두 사람 기준으로 짓습니다. 쌀을 씻을 때도 2컵, 물을 넣을 때도 2컵 기준입니다. 혼자 산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밥이 되면 국을 끓입니다. 역시 두 사람 분량입니다. 반찬도 2그릇에 담습니다. 하나는 제 앞에, 하나는 맞은편에 놓습니다. 빈 그릇인데도 습관처럼 그렇게 합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맞은편을 봅니다. 빈 의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춥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춥니다. 아, 혼자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다시 밥을 떠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지 맛을 느끼며 먹는 게 아닙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릇 2개, 수저 2벌을 씻습니다. 하나는 제가 쓴 것이고 하나는 그냥 꺼내놓기만 한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조금 덜 외로운 것 같아서일까요? 저녁을 먹다가도 무심코 오늘 날씨가 좋네 하고 말을 꺼내려다가 멈춥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닫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하려다가 멈춥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도 혼자 웃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보 이것 봐 하고 불렀을 텐데 이제는 그냥 혼자 보고 혼자 웃습니다. 웃음소리가 너무 크게 나면 괜히 민망해서 입을 막기도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 한쪽만 사용합니다. 반대편은 그대로 둡니다. 베개도 2개 그대로 있고 이불도 반만 쓰고 잡니다. 반쪽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혼자 있을 때조차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재현하며 살아간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두 사람 분량으로 밥을 짓고 빈 의자를 보며 식사를 하는지 말입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함께 살던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 갔다가 우유를 2개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마시기엔 너무 많다는 것을요. 하나를 도로 갖다 놓으면서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조심스럽습니다. 채소를 사도 다 먹기 전에 시들고 과일을 사도 혼자 먹기엔 양이 많습니다. 반찬을 만들어도 일주일 내내 같은 반찬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조금씩 삽니다. 장바구니도 예전에 비하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와 물건을 꺼내놓으면서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구나. 먹는 양도 필요한 것도 말하는 양도 모두 줄어들고 있구나. 하지만 줄어들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그렇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으니까요.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놓습니다.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소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여전히 둘이 사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혼자인데 마음은 아직 혼자가 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매달 25일이면 연금이 들어옵니다. 9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가 그리 많이 들겠어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한 달 지출을 적어봤습니다.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6만 원 나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10만 원은 나옵니다. 여기까지 56만 원입니다. 식비 하루 만 원씩 잡아도 30만 원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간단히 먹어도 20만 원은 듭니다. 약값,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계산을 멈추고 노트를 봤습니다. 연금은 90만 원, 고정 지출은 85만 원, 남는 돈은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한 달을 5만 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갑자기 치과에 가야 하거나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옷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모자랍니다. 200만 원을 10만 원씩 나누면 20개월입니다. 1년 반입니다. 1년 반이 지나면 통장이 바닥납니다. 그 후에는요?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트에 숫자를 다시 적었습니다. 크게 써봤습니다. 90만 원 마이너스 85만 원, 5만 원. 그 5만 원으로 나는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가 아팠습니다. 참다 결국 치과에 갔습니다. 4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만 원이면 월세입니다. 한 달치 집세입니다.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치과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남은 돈에서 치과비를 내면 식비가 모자랍니다. 다음 달 연금에서 미리 쓰자니 다음 달이 또 걱정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90만 원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남는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10년? 20년? 아니었습니다. 1년도 제대로 못 버팁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수리비가 생기면 바로 위기에 빠진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냉장고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덜컹덜컹 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안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고장입니다. 수리를 불러야 합니다. 아니면 새로 사야 합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새 냉장고를 사려면 또 얼마나 들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결국 냉장고는 그대로 뒀습니다. 얼음이 좀 덜 얼고 음식이 금방 상하더라도 참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많이 사놓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참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다음은 뭘까요? 보일러? 수도? 아니면 제 몸? 돈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가격표부터 봅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걸 그냥 집어들었는데 이제는 100원, 200원 차이도 신경 씁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더 싼 걸 찾아 매장을 돌아다닙니다. 계산대 앞에서도 긴장합니다. 10,000 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20,000 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가끔은 계산을 하다가 물건을 빼기도 합니다. 이건 안 살게요 하면서 계산대 직원에게 돌려줍니다.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본 물건을 정리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노트에 적어봤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10,000 원도 저축을 못합니다. 아니, 저축은커녕 조금씩 모자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줄여야 합니다. 먹는 것도 줄이고 쓰는 것도 줄이고 모든 걸 더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더 이상 뭘 줄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충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혼자 살면 덜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구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아들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아니면 말까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또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일을 5번쯤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기 전에 제가 먼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꺼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잔액. 매달 10만 원씩 까먹는 현실. 1년 반이면 바닥나는 미래. 이 숫자들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을 화면에 댔습니다. 통화 버튼 바로 위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무엇을 부탁하려고 전화를 거는 건지. 돈이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자식한테 돈 때문에 전화를 거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번호, 딸 번호가 거기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연결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한 번만 부탁해 볼까? 치과비 4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할까? 냉장고 고장 났다고 말할까? 요즘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을까?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돈을 받으면 언제 갚을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연금으로도 모자란데 다음 달은 어떻게 갚을까요? 갚지 못하면 또 부탁해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결국 계속 손 벌리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세요? 또 돈이 모자라요?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니,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까요? 이 말이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은 듣기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다. 손주들 시끄러운 소리 참아야 합니다. 내 방은 있어도 내 공간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싫은 건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계셔서 우리가 이런 말이 오가는 걸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아들 이름을 눌러 상세 정보를 봤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확인했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짧게 묻고 끊었습니다. 저도 응 잘 지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었습니다. 딸은 2달 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저는 그래 걱정 마라고 답장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연락하기 부담스러울까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뭔가 부탁할까봐 두려울까요? 아니면 정말 바빠서 잊고 사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결과는 같으니까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돈인데 그걸 부탁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자식한테 돈 때문에 전화를 거는 그 순간이 제일 싫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지켜온 게 뭔가요? 자식들 키우느라 힘들어도 참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해도 참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이제 와서 엄마 돈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계속 이렇게 참고 살라는 거지? 아파도 참고, 고장 나도 참고, 모자라도 참고. 언제까지요? 천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통화 버튼 앞에서 멈춰선 제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도 휴대폰은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아들 번호도 딸 번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버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괜찮은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존심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후 5시쯤 되면 창밖이 어두워지는데 그때부터 긴장이 됩니다. 또 저녁이 왔구나. 밥을 짓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을 밥입니다. 국을 끓입니다. 어제 끓인 국을 데웁니다. 반찬을 꺼내 식탁에 놓습니다. 며칠 전에 만든 반찬이라 김치 냄새가 조금 나기 시작했지만 그냥 먹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맞은편 의자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씹고 삼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합니다. 제가 숟가락 놓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밥을 먹다가 멈춥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밥 먹는 게 힘들까요?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음식이 맛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 먹는다는 사실이 아무 말 없이 씹고 삼키는 이 시간이 너무 깁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저녁 맛있네. 이런 짧은 대화라도 오갔으니까요. 텔레비전 보며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만 켜져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먹습니다. 5분 만에 밥을 다 먹습니다. 빨리 먹으려고 한 건 아닌데 금방 먹어집니다. 천천히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 씻는데 1분이면 됩니다. 그것도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할까요? 시계를 봅니다. 6시 10분입니다. 자려면 아직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니, 보는 척합니다. 화면에서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립니다. 한 바퀴 다 돌려도 보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 채널이나 켜놓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문자가 와 있는지 확인하지만 없습니다. 카톡도 없습니다. 통화 기록을 또 확인합니다. 마지막 전화가 여전히 석 달 전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듭니다. 인터넷을 켜서 뉴스를 보고 날씨를 확인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기사들을 스크롤하다가 10분이 지났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6시 20분입니다. 아직도 3시간 40분이나 남았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대가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비어버리면 외로움이 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마트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뭐라도 할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만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불장을 열어 옷을 정리합니다. 이미 정리되어 있는 옷을 다시 개어 넣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10분 더 지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엽니다. 안을 들여다보지만 꺼낼 게 없는데 그냥 봅니다. 문을 닫고 싱크대 서랍을 열어 수저를 다시 정리합니다.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문으로 갑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보니 어둡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 집에는 가족이 함께 있겠죠. 밥을 먹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커튼을 다시 닫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7시입니다. 아직도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아 쿠션을 안고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만 여전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저녁 시간은 너무 깁니다. 낮보다 2배는 긴 것 같습니다. 똑같은 1시간인데도 저녁의 1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9시가 되면 조금 안도합니다. 이제 1시간만 더 버티면 잘 수 있으니까요. 10시가 되면 이불을 펴니다. 이를 닫고 잠옷으로 갈아입어 침대에 눕습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봅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만 들립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내일도 이럴까요? 모레도 이럴까요? 계속 이렇게 긴 저녁을 보내야 할까요?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고 있습니다. 자는 척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자는 척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볼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또 어제 같은 저녁을 보낼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싫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옷장 앞에 섰습니다. 뭘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입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옷을 꺼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벗었습니다. 다른 옷을 꺼냈습니다. 또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처음 골랐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게 제일 나았습니다. 아니, 사실 다 비슷했지만 그냥 그걸 선택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잡고 멈췄습니다. 나가서 뭘 하지? 어디를 가야 할까요? 마트? 어제 장 봤습니다. 공원? 혼자 가서 뭐 합니까? 병원? 아픈 데도 없는데요. 그냥 집에 있을까?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나가려고 옷까지 갈아입었는데 그냥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은 안 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이대로 있기엔 아까웠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바로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밖에 나와봤던가 싶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났습니다. 약국 앞을 지났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걷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가 몇 개 있었습니다. 한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반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바람을 느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10분? 20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습니다. 맞은편 벤치에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뭔가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신 후 저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 오늘 산책 나오셨어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날씨가 좋아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1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1시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밖에서 보낸 1시간은 금방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공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덜 길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나가볼까? 또 그 공원에 가볼까? 혹시 그 할머니를 또 볼 수 있을까? 별것 아닌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내일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요? 큰 결심이나 급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 작은 선택에서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빨리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가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도 자주 열었습니다. 집안에 바람을 들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조금 덜 켰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밥도 조금 천천히 먹으려고 했습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음식 맛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며칠은 그렇게 했습니다.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을 거라고, 무섭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공원에서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하루가 아무 의미 없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원에서 나눴던 대화도, 나누었던 웃음도, 가벼웠던 발걸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시 텅 빈 집이었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다시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저녁은 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한 게 뭐가 있나요? 밖에 나간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혼자가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웃었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오면 다 똑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들 번호가 보였습니다. 딸 번호가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나 너무 외로워하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원에 나간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았는데 여전히 힘들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게 왜 혼자 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할까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 건가? 조금 나가고 조금 바람 쐰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구나. 결국 외로운 건 외로운 거고 혼자인 건 혼자인 거구나. 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을 바꾸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이 결코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다시 무너진 제 모습만 보였습니다. 변하려고 애썼는데 결국 제자리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공원에 나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나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돌아오면 또 외로울 텐데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커튼도 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가 고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또 그 긴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8시, 9시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 울렸습니다.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요즘 안 보이시길래 괜찮으신가 싶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유 한 팩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었습니다. 밖에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특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신 후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 든 우유를 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안 보인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좋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구나.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걸 반복하는 거구나. 그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한참을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며칠 전에 봤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매일 나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거면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시죠. 여기서 10분 거리에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 카페가 괜찮아요. 복지관이요? 복지관에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거기 좋아요.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번 가보세요. 다음 날 할머니를 따라 복지관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어딘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2층 카페로 갔습니다. 여기 커피가 1,000원이에요. 싸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어색했어요. 혼자 사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여기 왔죠. 지금은 일주일에 사나흘은 나와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산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본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롭죠?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 먹다가 울고 잠들기 전에 울고 그랬어요.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면서 조금 나아졌어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혼자 사는데 안 외로우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노래교실 가야 해요. 1시부터 시작하거든요. 다음에 또 봐요. 노래교실이요?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카페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사람, 둘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책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일까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래교실, 요가교실, 스마트폰 교실, 건강강좌.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마시며 수다 떨기 모임 마이너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다 떨기 모임이요. 뭘 수다 떠는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모임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요일이 왔습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2층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6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우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모임이에요.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예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혼자 살아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죠?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수다 떨면 조금 낫잖아요.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두 마디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 한 분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요. 몇 번 오면 편해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슈퍼를 지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눴던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았습니다. 그날 아침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울 속 사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얼굴, 아이를 키울 때의 얼굴, 남편과 함께 웃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이 얼굴로 오늘도 아침을 맞았고,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주름이 늘었어도, 흰머리가 늘었어도 여전히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인생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예쁘지 않았습니다. 젊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72년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을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냉장고 앞에서 멈춰 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치매가 아닐까 두려워했던 그날, 자식한테 전화를 걸지 못했던 그날, 사흘 동안 누워만 있었던 그날들이요.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연금은 90만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여전히 저녁은 길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지관 모임에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또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울기도 했습니다. 다시 나가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갔습니다. 그게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원에 나가고 복지관에 가는 사람. 혼자 살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닌 사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신가요? 혼자라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이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돈이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을지, 밖으로 나갈지, 문을 닫고 있을지, 창문을 열지, 혼자 울지 누군가와 이야기할지. 그 선택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오늘은 복지관 가는 날이었습니다. 10시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얼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자.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외롭지 않은가요? 여전히 외롭습니다. 힘들지 않은가요? 힘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외롭고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요. 여전히 숨 쉬고 있고 걷고 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오셨어요? 누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조금 더 견딜만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 의자가 외롭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의자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공원에 갈까요? 복지관에 갈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괜찮았습니다. 나가도 괜찮고 안 나가도 괜찮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두려웠고, 미래가 두려웠고, 저녁이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두렵긴 합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버티는 삶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조금 외롭고 조금 불안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자식한테 전화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무너져서 사흘 동안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문을 열고 나가면 됩니다. 그게 혼자 사는 법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들 번호가 보였습니다. 딸 번호가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딸이 받았습니다. 응, 나야. 잘 지내니? 네, 엄마도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요즘 복지관 나가고 있어. 복지관이요? 좋네요, 엄마. 짧은 대화였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돈 달라는 말도 안 했고 외롭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 있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크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만족스럽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여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것을요. 공원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연결되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뭔지, 외롭다는 게 뭔지, 그래도 살아간다는 게 뭔지 말입니다.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헤맵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하지만 조금은 압니다. 그리고 그 조금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였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나갈까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 아래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법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해서 문을 닫지 마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뒤늦게 배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마 우리 자식이 그럴까? 우리 아이는 달라. 내가 이렇게 잘 키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못된 자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다정했던 자식 이야기입니다. 병원 예약도 대신 잡아주고 무거운 짐도 먼저 들어주고 명절이면 가장 먼저 달려오던 그 자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말이 들렸습니다. 집 이야기였습니다. 명예 이야기였습니다.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직 그 자리에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이 집 관리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런 판단이 어렵잖아요. 저는 그 순간 60평생 살아온 제 인생이 한 문장으로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자식은 처음부터 못된 자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장 살갑고 가장 잘 챙겨주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풀게 됩니다. 통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식이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무언가를 건네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귀한 자식이어도 선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아들은 늦게 얻은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몇 번의 실망이 있었고 포기하려던 마음이 들었을 때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들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구나.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아들을 키우는 동안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12살이던 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들 공부를 봐줬습니다. 아픈 날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크는 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밥을 잘 먹으면 하루가 좋은 날이었고 아들이 웃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보내온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서랍 안에 고이 넣어두고 있습니다. 엄마, 나 잘 있어. 엄마도 밥 잘 챙겨 먹어. 그 편지를 받던 날, 저는 편지지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아들이 첫 직장을 다니고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작은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안에는 구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두를 신어보지도 않고 한참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발 사이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첫 월급으로 제 구두를 샀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이 아이만 있으면 됐구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 저도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 자식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 그 마음은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깊어지면 자식이 내 전부가 되고 자식 앞에서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달라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다정하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이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말고 내가 아는 데 가봐. 내가 예약 잡아줄게.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장복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마트 가면 힘들잖아. 내가 주말에 같이 가줄게. 역시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은 전구였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아들이 와서 갈아줬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고마운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구나.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통장 요즘 어떻게 관리해? 혼자 하면 복잡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냥 묻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보험 서류들 어디 있어?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것도 그냥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공인인증서 아직 그거 써? 요즘은 바뀌었는데. 내가 새로 설치해 줄게. 비밀번호도 좀 더 쉬운 걸로 바꿔드릴게. 그 말에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 것들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보험 서류 위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병원 진료 기록. 아들이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관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주는 게 고마워서,
아들이 힘써주는 게 미안해서,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걱정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관리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였습니다. 며느리가 왔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은 며칠 됐어요? 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버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약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이 약 다 먹었어요? 혈압약은 빠뜨리시면 안 돼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랍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험 서류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나중에 못 찾아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전기요금 고지서를 집어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앞으로 고지서 나오면 나한테 먼저 보여줘. 내가 확인할게. 병원 다녀온 날이면 영수증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어느 순간부터 병원을 다녀오면 아들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내 냉장고를 며느리가 열었습니다. 내 서랍을 며느리가 정리했습니다. 내 고지서를 아들이 확인했습니다. 내 병원비를 아들이 파악했습니다. 그 모든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도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가 뭘 먹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얼마를 쓰는지, 내 생활이 자식 손에 들여다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검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거실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가구들 좀 오래됐다. 새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아? 저는 이 가구들을 남편이랑 같이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쓸만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여기서 넘어지면 어떡해? 모서리도 위험하고 동선도 안 좋아. 다음 주에 아들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한번 봐달라고 불렀어. 견적만 받아보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이 제 집 안 구석구석을 재고 사진을 찍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우편함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편함 안에 있어야 할 우편물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꺼내서 들여다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관리비 좀 많이 나왔네요. 내가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열어본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우편물까지 이상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걱정해서 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내 집 안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들 내외가 오기 전날 밤에는 뭔가 긴장이 됐습니다. 내 집에서 내 집을 방문할 자식을 기다리면서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다는 느낌, 내 결정인데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느낌은 여러분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그날은 아들 내외가 온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청소를 해뒀고 과일도 깎아 식탁에 올려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별것 아닌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거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한테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진명의 문제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세금 문제도 있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알아봤어요? 어머니 혼자 계속 여기 계시는 건 이제 힘들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그것도 봐야지. 일단 집부터 정리하고. 저는 화장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내가 이 집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아직 내가 이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내가 아침마다 이 커튼을 열고 있는데, 집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저의 집과 저의 앞날을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과일을 집어드는데 식탁 맞은편에 놓인 며느리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앱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이름이 보였습니다. 시세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그냥 과일을 입에 넣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부터 정리하고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나는 아직 여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집이 내 앞날이 이미 누군가의 계획 안에서 정리될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럽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이미 없어질 사람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뼛속까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내 없는 사람처럼 나누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집을, 내 돈을, 내 앞날을 나한테는 한마디 없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그 순간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미 정리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들은 말을 가슴 안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요양원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들이 다시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너희 둘이 집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 명예 어쩌고, 요양원 어쩌고. 아들이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금방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엄마, 그게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냥 미리 준비해 두자는 거지. 요즘 그런 거 미리 안 해두면 나중에 복잡해진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내 집이고 내 일인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건 내가 들어서 물어보는 거지. 내가 먼저 말한 게 아니잖아.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런 계약서나 서류 같은 거 봐도 잘 모르잖아. 세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봐도 잘 모르시잖아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세금 서류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판단 능력이 없다. 엄마는 우리가 대신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다. 엄마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나쁜 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얼굴로 저는 60평생 살아온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사람 앞에서 내 판단 능력을 의심받는 수치심, 그리고 그 수치심 아래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 아이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 군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런 판단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마는 이런 거 봐도 모르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관리가 안 되시잖아요. 엄마는 이제 판단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이 말들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욕설도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말투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가장 아픈 무시는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얼굴로 걱정하는 목소리로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깊이 박힙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걱정해서 나온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이 덜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군대에서 아들이 보내온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잘 있어. 엄마도 밥 잘 챙겨 먹어. 그 편지를 쓴 아이와 오늘 저한테 그 말을 한 아이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귀합니다. 평생 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다는 것과 이 아이 앞에서 내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무방비한 것은 다르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집을 내어줘야 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내 통장을 넘겨줘야 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내 판단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식이 귀하다는 것은 내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책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 다 줬나? 내가 너무 풀어줬나? 내가 처음부터 단단했어야 했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귀하니까 그랬던 것이고 믿었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당신이 허용한 경계에서 시작된다.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런 아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통장을 보여줬고, 서류 위치를 알려줬고, 비밀번호를 넘겼고, 집안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어느 순간 내 삶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허용한 것은 처음에 제가 한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귀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자식이 걱정해준다는 이유로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씩 넘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선이 있어야 합니다. 선이 없으면 귀한 자식도 결국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자식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끓여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한다. 내 집은 내가 결정한다. 내 노후는 내가 정한다. 종이에 적어놓고 보니 당연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말들이 언제부터인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면 와라.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다. 통장 비밀번호 바꿀 거야. 앞으로 통장 관련된 것은 엄마가 직접 할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 것은 엄마가 하겠다는 거야. 진명의 문제나 보험 서류는 엄마가 필요하면 엄마가 먼저 꺼낼 거야. 너희한테 먼저 보여주거나 맡기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러세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안다. 근데 걱정해주는 거랑 내 대신 정하는 거랑은 달라. 엄마는 걱정은 받겠는데 결정은 내가 할 거야.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서운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제 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못 믿는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믿어. 근데 믿는다고 해서 다 맡기는 건 아니야. 엄마도 엄마 삶이 있어.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서운해하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뒤로 통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명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제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을 그었으니 그 선 안쪽은 건드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선이 없었을 때는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감각, 이 하루가 내 하루라는 감각,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없었다는 것을 그날에서야 알았습니다. 내 집, 내 돈, 내 결정, 그것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내 것이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연락하고 여전히 만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통장을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진명의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그은 뒤로 그 선 안쪽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차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서로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내 상황이 떠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자식이 귀해서, 자식이 걱정해줘서, 자식에게 미안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즉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 내 돈을 자기 돈처럼 말할 때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엄마 돈 그냥 여기 쓰면 되잖아.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내 노후 자금이 이미 자식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 내 결정을 대신하려 할 때입니다. 엄마는 이런 거 몰라도 돼. 내가 할게. 어머니는 판단이 어려우시잖아요. 이 말은 도움이 아닙니다. 내 결정권을 가져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 죄책감으로 조종할 때입니다. 엄마가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돼서 일도 못해.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부모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결정을 막으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선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합니다. 선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이 침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귀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보다 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은 끝까지 여러분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끝까지 여러분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끝까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사는 것. 그것이 노후의 존엄입니다. 가장 무서운 노후는 가난이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결정권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웠다면 지금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뒤늦게라도 배운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고 나서 달라지는 것, 그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